남아미 타불만 외워도 극락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몰라도 그것만 따라도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왔던 거 열심히 일만 하고 예금에 통장에 넣어놓은 것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떼돈을 버는 방법은 아닌데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카피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를 이야기할 때요 성장이 멈췄다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합계 출산율, 초고령 사회, 거기다가 연금 고갈의 불안감까지 더해져서 더 심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는 투자, 재테크 해야 하잖아요.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고 하죠. 성장이 멈춘 시대의 투자법, 이 책의 저자이시자 30년 경력의 투자 전문가 그리고 은퇴 설계 전문가로 활동해 오신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김경록 고문님 모시고 책 제목 그대로 성장이 멈춘 시대에는 우리가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문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인이 되었는데요. 미국 시장 지수에 투자를 하려는 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이 궁금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향후 4년이 어떻게 전개될지 작가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주식이나 부동산 제가 한 6개월 전부터도 미국 주식 조심해야 된다 해서 참 이런 말씀을 드리기 그 이후부터 한 15% 이상 오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어떻게 제가 정확하게 맞추겠습니까? 여하튼 그런데 여전히 저는 이제 같은 생각입니다. 최근에 더 많이 이제 6,300까지 간다 이런 네.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정확하게 6,300에 팔고 또 그 주가가 가고 그러겠습니까? 워렌 버핏은 항상 이 중간쯤에 워렌 버핏은 그래서 이미 지금 한 3,250억 달러인가 그 정도 현금 단기 채권을 마련해 놨거든요. 네. 자기 포트폴리오에서 지금 역대 최고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하여튼 그러는데 저는 그래서 지금 주식이나 부동산 하여튼 다 조금 그냥 관망세를 적어도 왜냐면 불확실하니까요. 네. 우리가 총알이 난무하면은 숨어 있는 게 제일입니다. 총알을 피하려고 다니는 것보다 숨어서 그냥 지켜보는 게 제일이고 총알이 대충 이제 사라지고 난 뒤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은 저는 트럼프가 들어오고 나서 이게 좋은 방향, 나쁜 방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네. 예, 불확실하다는 것이 여러 부분에서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경제를 다른 것과 비교해서 이제 균형을 보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하나가 이만하면은 하나는 왜 다른 방향으로 가지? 이러면은 이제 이게 이상한 것이죠. 예를 들어 최근에 미국의 채권 금리는 많이 올랐는데 네. 주식 가격도 또 오르는 겁니다.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것이죠. 네. 이게 첫 번째 인밸런스입니다. 맞아요. 불균형인데요. 보통 보면은 채권 시장이 맞습니다. 결국은 맞는데 주식은 짧게 보고 채권은 길게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채권은 투자할 때 보면은 수익률 곡선이 1년, 2년, 3년, 4년, 5년 이런 거 다 보고 인플레이션, 미래 인플레이션 보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네. 주로 이제 채권을 사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주식은 오늘 사서 내일 팔아서 돈을 벌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짧게 보기 때문에 저런 액션을 취하는 것이고 채권은 길게 보기 때문에 저런 신호를 보내는 것인데 현재는 짧게 보는 것과 길게 보는 것이 서로 다르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의 경험을 보면은 채권 시장이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뒤에 가면은 그러면은 주식 시장이 결국은 이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물론 이제 미국의 물가 상승률도 지금 2.6%로 네. 그렇게 안정된 모습은 아니고요. 미국이 금리를 전격적으로 인하를 하고 편안하게 인하를 하려면은 2%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그 2%가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목표다 이런 미국 내에서도 이전부터 코로나 끝나고 예. 나서부터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한 단계를 업 시켜야 된다는 네. 거.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 자체를 좀 올려야지. 안 그러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 너무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첫 번째 불균형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불균형은 트럼프가 지금 타겟을 삼고 있는 나라들, 중국, 독일 이런 나라들이 보면은 네. 이제 특히 중국은 어마어마하게 이제 소비가 적습니다. 네. 소비가 적기 때문에 해외로 물건을 밀어내야 돼요. 밀어내기. 이게 저렇게 거대한 나라가 미국의 한 75%에 이르는 GDP를 가진 나라가 소비가 35%라는 것은 이것은 세계 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이에요. 이게 인밸런스입니다. 네. 이 인밸런스가 이제 어떻게 주변 국가들의 제조업이 망가지는지, 안 그러면 중국이 스스로 무너지든지, 둘 중에 하나의 이게 사생결단을 건 싸움이에요, 사실은. 네. 예. 다행스럽게 미국이 관세로 막아버리겠다 하니까 중국은 이런 면에서 자기의 물건을 못 쏟아내면 성장률이 떨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중국 성장률이 떨어지면은 다른 나라도 떨어져야 돼요. 네. 우리나라도 중국의 물건을 팔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불확실성입니다. 네. 두 번째 불확실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불확실성은 달러가 다른 통화 대비해서는 다 강세로 가고 있는데 달러에 대비되는 것들, 금이나 코인이나 그 다음에 실물, 물건값이라는 것이 결국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달러는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코인도 올랐죠. 금값도 올랐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러가 다른 지폐에 비해서는 왕초인데 달러가 실물하고 비교해 보니까 달러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네. 이게 왜 일어나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달러가 너무 과다하게 발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일로 일어날 것이냐? 그게 달러의 가치저하라는 것이 금이나 이제 실물 가격의 상승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과연 달러를 계속 줄이면서 컨트롤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안 그러면 최근에 트럼프 하듯이 야 달러를 줄이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달러로 우리 비트코인을 사버려 뭐 이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해지를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이 사실은 골 때리는 발상입니다. FRB 같은 경우가 이제 달러를 발행하고 이렇게 네. 하는데 발행을 많이 해놓고 나서 줄일 생각은 않고 야 이 비트코인을 가져와서 해지를 해보자. 가치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데 코인 값은 올라가면 두 개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 포트폴리오가 되니까요. 네. 그렇게 되면은 다른 통화를 가진 사람은 도대체 어떡하란 말인가 뭐 이런 모습이 되는데 이게 이제 세계적인 불균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경제라는 것은 원래 덜커덩해요. 원래 경제가 매끈하게 가는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한 2, 3년 전부터 본 것은 세계 경제가 너무 G2 이 국가들이 불균형을 갖고 있는 것이에요. 네. 중국도 소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중이 적은 불균형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경제와 다른 주변국 국가의 제조업의 사활의 싸움이 사실은 암묵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테무나 알리에서 막 물건들이 쏟아지고 있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거기에서 사활을 걸고 그걸 싸우고 있는 것. 우리 지금 철강업체들 지금 가격이 다운돼서 지금 완전히 지금 사활을 걸리고 있고 한 게 이게 이런 부분에 불균형에서 나오는 문제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이때 동안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지네들 리스크를 극복한다고 돈을 너무 많이 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러에 대체되는 자산의 가격이 막 오르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불균형이 어떻게 해소가 되느냐. 왜 G2가 다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머지 국가들은 불확실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불확실성 속에서 더욱더 불확실한 사람이 한 명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조금 관망세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 주식이든 그렇게 부동산이든 봅니다. 우선은 관망세. 예. 총알이 좀 잦아들 때까지. S&P 500이라든지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려는 분들이 막상 하려고 보니까 지금 환율이 너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는 환율보다 S&P 500의 밸류에이션이 더 사실은 불안한 부분이고요. 환율을 메이저로 보시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1,350원, 60원에서 1,400원 가봐봐요. 환율 4% 뭐 이 정도 움직인 것입니다. 별로 안 커요. 우리나라가 환율이 1,000원대다 보니까 뭐가 많이 움직인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환율의 변동률은 그렇게 물론 짧은 기간이니까 크려면 클 수는 있는데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거기다가 중간에 이제 스프레드 수수료 떼고 나고 하면은 사실은 몇 번 바꾸고 나면은 별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큰 부분이 아니라요. 오히려 지금은 이제 S&P 500의 이제 밸류에이션 문제입니다. 첫 번째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나라의 환율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거는 이제 이미 우리나라의 정해진 일종의 불확실성이기도 한데요.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나 달러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그 걱정을 하실 필요 없어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외환도 많이 있습니다. 해외 투자를 하고 환입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여차하면은 그 해외 자산을 팔면은 달러로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도 실은 우리가 모르고 있지만은 많은 달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22년 뭐 이때 뭐 IMF 외환위기 온다 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한 이유가요. IMF 외환위기 올 때 우리나라의 달러 보유액 하고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민간 국민연금 그다음에 외환 보유고에서 가지고 있는 달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무슨 부분이냐 하면은 하는 총재도 이야기를 했지만요. 지금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 금리보다 1.5%포인트 낮습니다. 네. 하는 총재는 앞으로 이게 항상적인 일일 거라는 겁니다. 일시적인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금리는 항상 미국보다 낮을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과거와 달리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네요. 왜 고민이냐 하면은 환율이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미국 금리보다 항상 높을 때는 금리를 인하하거나 해도 자본 유출입이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금리보다 낮게 되면은 자본 유출입이 민감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환율이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는 총재도 가끔씩 하는 이야기가 경기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2.5% 성장도 낮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데 왜 금리를 인하해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의 외환시장 부분 이야기를 가끔 하고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요. 환율이 항상적으로 금리가 우리가 낮을 때는 외환의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겪어가야 될 부분이에요. 불안정성이 계속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안정하게 된 것은 미국에 이제 트럼프가 되고 나서 네. 관세를 매기게 되면요. 중국이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중국은 어떻게 대응했느냐. 지금은 60% 매긴다고 했지만 그때는 아마 25%인가 뭐 그때 네. 매겼을 겁니다. 어떻게 대응을 했냐면은 중국은 위안화를 약세를 시켜버렸어요. 예. 예, 그러면은 달러로 들어가는 가격은 변화가 없어요. 관세를 때리더라도. 그렇게 대응을 해서 했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네, 지금 중국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갈 겁니다. 이게 이제 중국을 비롯한 미국이 다른 나라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다른 나라들이 취하는 전략들이 환율의 약세로 대응해서 달러 대비한 가격은 별로 변하지 않게 이제 하는 그런 전략들로 일어나는 것들이 이제 그래서 중국을 위안화가 더 약세가 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 관세를 때리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도 무역 상대국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게 지금 기본적으로 펀더멘탈로 거기에 깔려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우리나라의 위안이 부족하고 달러가 부족해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가 되고 나서 관세 정책의 변화, 그다음에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항상적으로 낮은 것에 따라서 우리나라 통화 정책에 따른 환율의 민감성 이런 것들이 이제 외환 시장에 반영되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그렇게 당장에 이 변동성이 줄어들고 안정적으로 깔리고 그러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주변에 이제 뭐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이만한 게 없다라고 이렇게 권유를 했을 때 이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8에서 12% 정도의 수익을 우상향으로 거둘 수 있는 자산이니 얼마나 좋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겨우 8에서 12%를 그걸 하자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그렇게 해야 되냐라는 의견이 있었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왜 한 번에 뭔가 뭐 이렇게 확 들어갔다가 확 뛰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개인들이 나는 그렇게 안 해. 난 제대로 수익을 내가 제대로 해보겠다 해서 종목으로 해서 결국에 수익률을 이렇게 보면 거의 대부분 시장 지수를 밑돕니다. 그건 이제 사람의 심리적 네. 성향입니다. 심리적인 자기 과신이라는 게 있는데요. 다 뭐 조사를 해보면은 다 자기는 평균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비해서 다 항상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요. 낮은 확률에 대해서 이게 그 행동경제학에서 이미 이제 밝혀놓은 네.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밝혀놓기로는 35% 확률 미만에서는 일어나는 일은 실제보다 과대평가하고 예를 들어 이제 로또를 한다 그러면 네. 로또의 확률은 아주 낮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로또를 할 때 로또가 1등이 되냐 마냐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실제 네. 계산해 보면 어마어마하게 낮은데 네. 내가 생각하는 로또의 확률은 훨씬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일종의 그 주관적 확률 가정함수라고 그러는데요. 주관적으로 높게 평가합니다. 낮은 확률에 대해서요. 그래서 종목에 대해서도 확률이 낮지만은 자기가 선택했을 때는 이것이 훨씬 높은 확률로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이제 심리적 바이어스, 영향으로 이제 일어나는 일인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극복해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그래도 주식 수익률이 좋은 미국 주식의 종목을 이제 90년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해보니까 60년 정도 데이터겠다. S&P 네. 500의 초과 수익을 낸 것이요. 전체 종목의 4%만이 S&P 500의 초과 수익을 내는데 다 기여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반 종목은 마이너스예요. 네. 수익률이.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 4%의 종목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 과신을 합니다. 네. 그는 아시다시피 절대 이제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논문의 결론은 하여튼 주식은 충분히 분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4% 종목을 내가 포함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분산을 해야 이 4% 종목을 포함할 수 있는 것이죠. 덜 분산해가지고 내가 4% 종목만 쏙 빼놨다 하면은 자기 수익률은 거의 뭐 국채 수익률이나 네. 마이너스나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충분히 분산해야 된다는 논리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과신 이후에 이제 조금 착각하기 쉬운 게 이제 주변에 보면은 사실은 주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떼돈을 번 사람들은 종목에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투자해서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자기의 성공 비결을 이제 다 올려놓고 그러죠.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그걸 보면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 사람이 왜 성공을 했을까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사람이 투자에 아주
천재적인 자질을 타고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동물적 감각이나 분석력 이런 걸 타고난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이 방법은 우리는 카피 못해요. 왜? 마치 수학 천재가 아무리 우리한테 뭘 가르쳐주고 가르쳐준 거는 풀겠지만 새로운 문제를 내면 못 푸는 거나 네. 똑같다는 것이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운이 좋았어요. 대부분은 운이 좋았어요입니다. 이것도 카피가 안 되죠. 운이라는 것은. 네. 예, 그래서 실제로 종목에 투자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노하우는 일반인들이 카피가 안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그래서 제가 이제 S&P 500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떼돈을 버는 방법은 아닌데 그래도 일반인들이 가장 쉽게 카피를 할 수 있고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도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카피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컨드 베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는 분산을 했다고 하는데 그 포트폴리오를 보면 분산이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수 S&P 500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분산이 다 돼 있는 아예 애당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개인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가장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도 생각이 들고요. 이제 책에서 작가님께서 워렌 버핏을 예로 들면서 좋은 자산, 나쁜 자산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나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금이나 MMF를 이야기한 것인데요. 그 이유는 하여튼 아까처럼 구매력을 이제 잃어버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해를 본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상한 자산이라고 이름 붙인 것이 이제 금이나 원유 이런 겁니다. 그래서는 이제 배당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중간에 나한테 주는 돈이 없다는 것이에요. 가격이 올라야 내가 돈을 벌지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버는 게 없다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이 가지기에는 너무 이상한 자산이다. 이렇게 이상한 투자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좋은 투자라고 이야기한 것이 배당이 있는 것, 그리고 자산의 가격이 변하는 것.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진 것입니다. 그게 부동산이나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가격이 변하는 것이죠. 예금은 고정되어 있지만 부동산은 장기적으로는 가격이 물가 이상은 오르게 되어 있으니까요. 주식도 그렇고. 이런 자산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가격이 변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특징은 이제 인컴, 배당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당의 인컴 자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 이런저런 인컴 자산이 무엇일까 뭐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저는 딱 정의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내가 자산을 팔지 않아도 나한테 돈이 들어오는 것. 자산의 가격이 떨어져도 돈이 들어오는 것. 이게 인컴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인컴이 들어오면 견딜 수가 있어요. 인컴이 많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견디는 힘을 줍니다. 아마 배당을 받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요. 막 주식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래도 배당이 지급되었습니다 하면은 위안이 돼요. 근데 이제 저도 우리나라 주식하고 미국 주식하고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주식은 거의 연배당이고 미국은 분기 배당인데 우리는 연배당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배당이 지급됐다는 문자를 거의 못 받아봐요. 그러니까 주식 가격은 마이너스 30으로 떨어져 있는데 중간에 인컴은 하나도 안 들어오고 이것은 장기 투자 문화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네요.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 문화가 되게 하려면요 배당이 꾸준하게 지급돼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져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가격이 떨어져도 배당이 없는데 왜 가지고 있어야 되냐?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자산의 특징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인컴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것이어야 됩니다. 개인들이 가져야 될 자산은요.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이제 예를 들어 삼림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베어서 팔면은 인컴이 생기고 하니까 이런 것도 인컴 자산이고요. 그 다음에 주식이나 부동산도 인컴 자산이고 워렌 버핏이 예를 든 것은 농장도 그런 자산에 속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좋은 자산이라고 그러면서 일종의 상업 용처소라고 이런 걸 붙였어요. 그 말은 워렌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인컴이라는 것입니다. 책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집값이 폭락해도 사고 있는 집을 팔지 않는다. 정말 맞거든요. 내 집값이 그 코로나 때 예를 들어 10억이었는데 지금 거의 반토막 나서 5억에 거래가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 큰일 났다 하고서 집을 5억에 팔진 않거든요. 그런데 주식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은 주변에서 많이 봤는데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내 주변에는 없는 것 같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서에 암암리에 퍼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이걸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가 아까 주식의 배당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일맥상통한 그게 성립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이 없으니까 자주 사고 팔고 해요. 받을 게 없으니까 내가 팔아야 돈이 들어오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배당 문화를 만들지 않고는 주식의 장기 투자가 어려운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은 배당 문화가 잘 돼 있으면서 주식에 자본 차익이 생기면은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로 자본 차익이 생기면은 과세를 줄여주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미국 주식 가격이 올랐을 때 팔려고 가만 생각해 보면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익의 22%를 내야 되나? 좀 더 기다리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기 투자 문화를 끌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양극단이에요. 뭐냐면 배당은 없고 주식의 자본 차익은 비과세예요. 단기 투자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렇네요. 네, 이걸 가지고 장기 투자를 자꾸 하라고 그러는 것은 제도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요. 그러면은 주택은 왜 그러냐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은 어떤 배당과 같은 서비스를 주냐 하면은 내가 거주하고 있는 서비스를 주는 것입니다. 네. 내가 있으면은 매월 내가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주거 서비스인데요. 그걸 주택은 보장을 해주고 있으니까 내가 주택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나는 그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주하는 것이죠. 주식도 똑같은 것이죠. 주식의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배당이 들어오니까 그 서비스를 받고 있으니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주택은 그런 주거 서비스라는 배당이 들어오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장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물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요. 그런 이유가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하는데요. 자꾸 사람의 마음을 너무 혹독하게 다루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시장은 막 이런데 당신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 막 그렇게 하면은 사람만 이상하게 만드는데요. 제도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배당주를 많이 가지고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장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를 하게 될 거예요. 심심하면 배당이 떨어지니까 그냥 가격이 떨어져도 그거 보고 그냥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주택시장과 그렇지 않은 주식시장의 장기 투자 문화가 잘 안 돼 있는 요인 중에 하나고요. 주식시장은 원래 주택시장보다는 훨씬 단기적으로 움직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너무 과하게 움직이는 것이 이제 그러게요. 예, 네. 그런 요인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철저하게 이제 고려하셔야 되는 것이 개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배당을 준다는 것, 인컴이 들어오는 자산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워렌 버핏도 아까 좋은 투자라는 것은 결국 상업용 저소, 배당을 주는 자산이라는 것,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산들이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택할 때, 예를 들어 부동산도 배당을 주는 자산이고 주식도 그 중에서 배당을 잘 주는 주식, 이런 식으로 좀 여러분들의 자산 구성을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에 거주하는 것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배당금과 같은 서비스, 이 관점이 저희 구독자님들께도 와 닿으실 것 같은데요. 작가님의 경우에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 한 가지가 뭡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신다면 어떻게 답하실 건가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예금이냐 자본이냐의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자산 관리하는데 제일 첫 번째 의사결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 자산 관리를 원리금 보장되는 것으로 할 것인지 자본으로 할 것인지, 그 선택이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선택 이후에 이제 행보에 있어서라면은 그 볼트 말킬이라고 이제 유명한 구루가 있는데요. 네. 이 투자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투자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돈을 버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투자라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로는 이제 우보호시라고 부릅니다. 소의 그런과 호랑이의 관점인데요. 호랑이의 관점은 뭐냐 하면은 내가 예금을 택할 것이냐 자본을 택할 것이냐 하는 그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 날카로운 호랑이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올바른 것을 택하시는 게 첫 번째고, 그걸 택하시고 나면은 이제 소의 걸음으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뚜벅뚜벅 일희일비하지 말고요. 그게 저는 그래서 우보호시 혹은 투자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돈을 버는 법, 이게 일반인들에게는 가장 잘 맞는 방법이라고 보아지고요. 나머지 뭐 투자의 구루들에게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저는 이 길이 제일 좋은 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투자나 뭐 자산 관리 이런데 이제 관심을 갖지 못하고 소위 그 금융 문맹이라고 일컫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세요.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냥 은행에 저축해 놓고, 금융 문맹 탈출을 위해서 개인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공부라고 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불교에는 팔만대장경도 있고요. 네. 남아미 타불만 외워도 극락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꼭 팔만대장경을 보지 않더라도 극락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자나깨나 눈을 떠나 까무나 나무아미 타불만 외우고 있으라는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의 투자론 책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단순하게 투자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을 다른 거 몰라도 그것만 따라도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왔던 것, 열심히 일만 하고 예금에 통장에 넣어놓은 것, 그 태도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워렌 버핏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벌까요? 물어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그 저축한 돈을 S&P 500을 사라.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니네 월급 올리는데 투자하라. 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태도하고 똑같아요. 딱 하나가 차이가 납니다.
내가 그냥 예금 통장에 넣어놓은 거하고 워렌 버핏은 S&P 500을 사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산을 살 것인가 하면은 저는 연금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타겟 데이트 펀드 혹은 적적 디폴트 상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헷갈리면 둘을 반반씩 선택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단순화하는 거, 그게 일종의 나무아미 탐험만 이제 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팔만대장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아미 탐험만 외우고 극락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가겠죠. 네. 그게 이제 마음의 문제인데요. 똑같이 이게 투자에 있어서도 많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다 이제 공부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그거보다 여러분들 월급 올리는 게 생업이라고 그러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기억하셔야 될 두 가지 펀드는 타겟 데이트 펀드, 적격 디폴트 상품. 이 두 가지만 기억하셔서 이것만 잘 내 나이에 맞게, 내 성향에 맞게 타겟 데이트 펀드는 뭘 하면 좋겠습니까? 적격 디폴트 상품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이 두 가지만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한 사람 한 두세 명한테 물어봐 가지고요. 네. 그거 하나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정말 평소에 생각조차 못했던 엄청난 인사이트였습니다. 예. S&P 500은 나무아미 탐을 같은 그 주문 같은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딱 너무 와닿으니까 작가님 30대, 40대, 50대, 60대 연령별로 이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방법도 아무래도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왜냐하면 남아있는 시간이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좀 항상 이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30대는 무조건 자본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자본이라면 주식이나 부동산 이런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원본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잠재성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가격이 고정된 것을 가지시면 안 돼요. 30대에는. 예, 그래서 30대는 무조건 자본을 많이 가지는 것이 좋고요. 네. 이제 40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자기의 저축액이 증가할 수 있고 이럴 때이니까요. 이때 이제 두 가지 정도가 필요한데, 하나는 직장에 들어간 지 한 15년 정도 지나면은 자기의 인적 자본도 대충 바닥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뭔가 재교육을 해서 자기의 인적 자본을 리노베이션을 해야 되고, 그래 나한테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다른 자산에만 투자하지 말고 가끔씩 나한테도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나한테 투자해야 되고, 소득이 증가했을 때 네. 지출액을 따라서 증가시키는 것보다 저축액을 한 단계 스텝업을 좀 시키는 겁니다. 40대 한 중반까지는 주택 마련하고 애들 키우고 하느라고 거의 저축을 기본적인 거 위에 못 하시게 될 텐데요. 네. 한 중반을 넘어가면은 이제 소득이 높아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억눌렸던 소비가 분출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저축을 한 단계 조금 강제적으로 스텝업 하는 것, 그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대 들어가면은 이제 아까 이제 배당주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내 60대 이후의 소득을 위해서 이제 인컴 자산들을 차곡차곡 준비를 하면서 모아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리츠를 통한 배당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식을 통한 배당이라든지 이런 자산들로 이제 재구성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재구성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타이밍이 항상 오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배당 수익률이 되게 낮아져 있을 때도 있고 높아져 있을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이 좋을 때 이런 자산을 이제 선택을 해놓고 차곡차곡 이제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50대 때부터 60대 이후에 근로소득이 줄어들 때 대비해서 금융소득을 이제 마련하는 작전을 시작하셔야 되는 게 이제 50대의 자산관리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은퇴 후에 최소한 이 정도의 자산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액수나 뭐 기준이 있으실까요? 예,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고 가장 답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 정답이 없습니다. 없고요. 소득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것도 평균으로 서베이를 나오는 거라서 이것도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최근에 가장 나온 서베이 중에 하나가 이제 서울의 부부 기준으로 해서 풍족한 지출액이 아니라 적정한 지출액은 월 소득 기준으로 330만 원. 330. 예, 그 정도로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평균적인 액수니까 분포에 따라서 이제 훨씬 많이 달라지게 되니까요. 그만큼 천양지차로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되게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은퇴를 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소득 공백기가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이때 재무적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보시는지요? 보편적으로 답을 한다면은 국민연금이 대략 65세 이후부터 받을 거고, 이제 주택연금을 받는다면 보통 한 70세 정도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65세, 70세 이 정도 가면은 주택연금을 내가 받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어느 정도 소득이 마련이 됩니다. 근데 이제 한 50대 중반부터 한 64, 5세까지 한 5년 정도 여기가 이제
소득 공백기죠.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받은 연금 쌓아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5년 동안에 뭐 정기연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소득을 좀 매칭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소득 공백기 동안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근로소득으로 그 일정 부분을 충당을 해야 됩니다. 소득은 근로소득이 뚝 떨어지긴 하지만은 내가 파트타임으로 나가든 네. 뭘 하든 약간의 근로소득도 꽤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의 소득 공백기에 해당되는 기간 동안 하시고요.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것들이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것. 예, 왜냐하면 그게 편한 방법이거든요. 내가 네. 지금 일을 하고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금융소득을 만들어내고 이런 부분은 불편한데 국민연금을 앞당겨 받는 것은 내가 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금액이 줄어들죠. 노후로 갈수록 금액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60대 전반기에는 자기가 어쨌든 노력을 하면 그래도 좀 길을 찾을 수는 있는데 70대를 넘어가면은 노력을 해도 길은 없습니다. 이제 직장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공공근로 이런 걸 제외하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60대 전반에는 계속 자기가 다른 수단을 써서 가급적 소득 공백기를 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국민연금이나 주택연금은 그 뒤로 좀 미뤄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앞당겨 받는 것보다요. 네. 그 부분만 좀 꼭 좀 명심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